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그 무렵 어디인가 대한민국의 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1948년 5월 10일에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50선거, 그것이 이 나라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50선거라고 하는 것은 재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때 재헌의회, 그래서 의회라고 합니다. 역사가 오랜 나라들을 보면 의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도 국회를 의회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없던 시대에 전체 주민이 설치한 어셈블리, 이것을 의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헌의회, 이것은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집단, 어셈블리, 이런 것이었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빠르게 잡으면 헌법이 제정된 때로부터는 국회만 있고 의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치기관, 입법권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부, 그것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 재헌의회에서 건국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건국헌법이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뿌리로부터 대한민국의 그 초창기 모습들, 그게 시간적으로 어디쯤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한반도 전체, 한반도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중요한 기점은 바로 대한민국의 뿌리가 시작된 1948년 5월 10일, 이것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50선거가 있은 이후와 50선거가 있기 이전으로 이 한반도의 역사는 나뉘는 것이지요. 1948년 5월 10일 이전에 한반도에는 여러 국가들이 생겼다가 번성하고 소멸해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그 국가들에는 인간에 대한 신분이 있던 그런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각 국가마다, 시대마다 이 신분은 좀 다르기는 했지만 크게 왕과 왕족이 있었고, 그리고 서양에서 말하는 귀족에 해당되는 양반계급, 이러한 것이 있었고, 그 이외에는 그저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의 이 신분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의 신분제도와도 구분이 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체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양 같으면 곧장 백성 위에 귀족이 있고 귀족 위에 왕과 왕족이 있어서 수직적인 계급 질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 있던 국가들, 그러니 유전적으로 보면 우리의
직계 선조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수직적인 신분 계급이 그대로 유지돼서 위쪽은 지배계급이고 아래쪽은 피지배계급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수직적인 계급을 초월하는 또 다른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비라고 하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철학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운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조선국을 제외하고 그러면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 선비 계급, 철학자 계급은 모든 계급을 섭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이민족 출신이거나 혹은 생명을 살상하는 백정계급, 이런 천민계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백성, 그것을 평상상자를 써서 상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과 같으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상민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중에 가장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천민계급을 제외한 모든 백성과 귀족, 그러니까 양반계급, 그리고 왕과 왕족, 이 모든, 실은 국가 구성원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이 이 선비계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죠. 심지어 왕 중에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왕족이나 양반 중에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우리 선조들이 가꾸어왔던, 운영해왔던 이 국가에서는 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직적인 계급 이외에 정신적인 지배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선비 계급이 있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 선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부하는 사람,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요즘으로 친다면, 요즘은 아니고 조금 전, 몇 해 전으로 친다면은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타고난 혈통적인 어떤 신분을 뛰어넘어서 누구라도 양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선비에게 있었다. 아마도 국사 시간에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비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사회라고 했을 때 사회의 주동 세력이었던 것이지요. 이 철학자 그룹인 선비 계급 다수이면서 이들에게는 심지어 왕도 이들의 의사를 굳이 꺾기는 어려운 그러한 그룹이 우리 선조들의 나라에서는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아마도 오늘날의 주권자에 해당되는 각성된 국민, 이러한 그룹이 그 선비 그룹과 유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DC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전통 관복을 입고 돌아다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선비라고 하는 철학자 그룹이었습니다. 선비에는 양반이 포함이 된다. 그러나 양반이 다 선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지요. 이러한 부류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류의 거기에 속하는 양반들, 기록은 주로 양반들의 기록이 있는데, 그런 우리 선조들은 외국의 국왕에 대해서는 역시 이 땅의 국왕을 대하듯이 존경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특이한 것은 아무리 기세가 대단한 개화기쯤에는 선장의 힘이 대단했죠. 그런 선장이라든지 혹은 장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가 꺾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도 숙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듯이 국내에서 양반이나 왕족이라고 하더라도 선비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권위는 존중받지 못했던 것을 또한 기록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내온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 서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역사에서 국가를 세워서 국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편한 일이 아닙니다. 내외적으로 수많은 도전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래서 국가가 통일국가로서 유지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고 우수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선조들을 보면 변변한 군대도 없이 사관학교 같은 것을 유지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렇게 변변한 군대가 없이 500년간 중앙집권제의 단일 독립국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논리적이고 우수한 두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21세기는 두뇌의 힘이 그야말로 칼이요, 돈이요, 힘인 이런 세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무슨 머리의 힘으로, 두뇌의 우수성으로 국가를 운영했겠느냐, 이렇게 불신하는 국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능이 있는 생물은 두뇌의 힘으로 그 지배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꼭 군대는 아니었어도, 그래서 세계정복에 나서지는 않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힘이 아니라 머리로 해왔다. 그러한 것은 믿을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시대로 봤을 때 현대에 세워진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그 발달 단계, 인류 문화의 발달 단계를 보았을 때 현대는 산업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산업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환경에 적응을 했던 것이죠. 산업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주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그 단어 풀이를 하면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능한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그래서 물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더 힘있거나 더 능력이 있거나 존경받는 그러한 돈이 기준이 되는 시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현대 산업 시대라는 것을 그 시대 속에서 경쟁하면서 발전해 가야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선조들이 그 두뇌의 힘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켰던 그러한 환경과는 대단히 다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현대 산업 시대에 태어난 대한민국, 이 나라는 더구나 그 출발에 미국이 손을 잡아주었고, 그리고 유엔의 낯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와서 같이 협력을 해서 국가를 세웠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것이다 하는 그 성공의 목표치, 모델, 이것은 자연 미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인을 바라보고, 미국의 정치인을 바라보고, 미국의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대한민국은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모습은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남에게 보여줄 때는 스펙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지요.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느냐 하면은, 보통 A씨라는 사람이 나는 이만큼 유능하다, 이러한 것을 증명하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다, 여기 봐라 하고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A씨가 하는 이야기는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A씨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는 기록을 갖다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A씨는 이것을 잘했다고 내가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써준 것을 갖다가 제시하는 것, 그것이 스펙입니다. 이러한 돈과 스펙으로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미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성공한 국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미국을 보면서 앞으로 달려왔던 대한민국, 결국 이것을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칠게 요약을 해본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공한 미국인처럼 보이고 싶다, 그러한 것을 추구해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미국을 증오하는 반미주의자도 동일합니다. 미국을 좋아해서, 그래서 미국을 따라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미국을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역사적인 원수로 여기는 그런 이 땅의 반미주의자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영어를 못하면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영어를 못하면 무시합니다. 그리고 미국 비자를 받고 싶어 하고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시키고 그리고 미국 국적을 가지게 합니다. 반미주의자로서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자신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억을 할 겁니다. 반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이키 신고 시위했다 해서 언론에서 지적을 한 적도 있죠. 어떻든 미국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대한민국은 바로 그러한 현대 산업시대 그리고 아주 번영의 상징인 미국을 보면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좋아하든 혹은 싫어하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문화적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한 30세 이하의 사람들, 그런 우리 국민들 중에 영어를 쓸 수 있는 영어 능력자들의 경우에 영어 발음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발음이 좋아야 한다.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까지 있지요. 또 그 다음으로는 미국에서는 그 사상의 자유 이런 것이 많이 보장되고 또 다민족 국가, 연방 국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떤 그 사회적인 충돌, 대립하는 이슈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보통 우리처럼 그 단일 민족에다가 같은 역사, 같은 조상의 후손인 이러한 국민들이 있는 국가는 그렇게 충돌하는 이슈가 많지는 않죠. 그런데 미국은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좌파 운동이다 혹은 여성 운동이다 그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수많은 한 가지 테마를 갖고 투쟁하다 끝나면 또 다른 것을 하고 한 지역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사실은 미국은 아주 복잡하고 정신이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역사가 좀 이 현대 국가로서의 역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역사가 좀 긴 미국으로서는 이제는 그것만큼은 안 했어야 하는데 하고 그 후유증에 대해서 다 같이 반성하고 있는 그런 이슈조차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 70년 역사밖에 없지만 게다가 우리는 원래 그 피부색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든지 또 성차별이 심하다든지 하는 것은 미국하고는 전혀 양상이 다르고 그 문화가 다른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한 차례씩 휩쓸고 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미국의 문화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말씨입니다. 미국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냥 이야기해서 고위층이라고 할까요? 식자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말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크고 또 그 어조도 상당히 억세지요. 이것이 바로 미국식 화법인데 우리나라에 그 화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의 그 말씨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쓰고 있을까 좀 궁금해하는 국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외로 우리 국민들의 그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말씨가 이제는 자리 잡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방송에서 접할 수 있는 민주당이나 정의당 소속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말투가 싸우는 것처럼 따지는 것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그 리듬만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미국말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편견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 교육 수준이 낮고 또 소득 수준도 낮고 그런 사람들,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고 할까 봐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 빈곤한 유색인종들 또 하층 그룹이라고 그렇게 조금 험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씨와 비슷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음성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의 음성 그래프가 합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씨가 소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에 속한 사람만 그런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주부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교사, 방송인들, 이런 사람들의 말씨까지 아주 미국식 화법하고 거의 일치할 정도로 그렇게 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서 사람들로부터 직접 얘기도 들어볼 것이고 혹은 방송 파일을 들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말하는 높낮이, 속도, 그리고 중간에 얼마나 쉬는지, 어조 이런 것들이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듣는 이 말투하고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은 쉽게 구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의 부모 세대라든지 또 예전의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러한 녹음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완전히 억양이 바뀌어버렸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국풍이다. 굳이 아주 나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것을 친일잔재라고 한다면 이것은 친미잔재라고 하고도 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미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을 평가할 때 돈이 얼마나 있는가, 자기보다 많은가 혹은 적은가 이러한 것이 은연중에 기준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자기의 잣대로 재는 것이죠. 입으로는 타인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교육받았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존중한다고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 이러한 사실은 교육이 실패한 그런 예라고 하겠습니다. 뉴스를 한 건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9일 뉴시스의 보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 그는 평양시에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하고 평양시 공무원이 서울시에서 일하게 하겠다. 서울시의 평양시 인민위원회 직원이 상주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서울에서 한계에 도달한 여러 산업들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들으면
남북 교류를 하겠다, 활발하게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 내용을 이제는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평양과 서울에 공무원을 교류하겠다. 그러면서 평양 사람이 여기 와서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평양 사람이 여기 사람보다 더 서울시 행정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서울에서 한계에 도달한 산업들, 그러면 서울에서 한계에 도달할 이유는 많을 겁니다.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서울에서 더 이상 잘 되지 않는, 어떤 이유에선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해서 그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평양에 있는 공무원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의사결정권이 큰 그런 자리를 주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실무를 담당할 자리, 그 자리를 주겠죠. 노동력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아도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좀 노인이죠. 그리고 그가 배웠고 그가 인생관을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시대가 지금과는 크게 다른 그런 물론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북한과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차를 고려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아마도 북한 사람은 한 30여 년 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던 그 시대에 했던 형태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한 구시대 사업을 그들에게 맡기면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인들은 꺼리고 피하는 3D에 가까운 혹은 육체노동과 관련된 그런 것을 시키면 서로 윈윈 아니냐 이런 이야기. 결국은 북한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굶주림 그리고 빈곤한 그러한 곳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러한 빈곤에 찌들어 있는 돈 없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기회를 주겠다 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좀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모자르다 하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한이 핫도그가 없어서 못 파는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팔기 싫어서 그래서 핫도그를 팔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은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자본주의가 온몸에 곳곳에 쌓여 있는 결국은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돈으로 사람을 좀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드러나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북한 거렁뱅이들 하면서 측은하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한국의 좌파 성향 정치 세력의
것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그렇겠죠. 아주 특이하게도 이 한국의 좌파 성향 정치 세력은 이러한 미국의 나쁜 점, 돈과 물질을 아주 첫 번째 순위로 놓고 있는 자본주의의 가장 좀 타락한 부분, 그러한 것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 그들은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좌파의 반대편에 있는 정치 세력은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수십 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좌파 세력은 이상하게도 이것을 신조류로 받아들인 듯이 아주 돈을 모든 판단의 기본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문화적 영향, 그리고 미국식 사고방식,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사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널리 뿌리 깊게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선비계층, 철학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선비계층, 이것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비계층은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연구원이나 교수, 또 공무원 가운데 고위직 공무원, 이러한 사람들이 과거 양반하고 겹쳐져서 혹시 선비 계급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과거에 양반도 선비가 아닌 양반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몇 년이 이어오는 선비계층, 이 선비계층은 알기 쉽게 말하자면 CPU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자기가 지금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혹시 나도 선비계층의 CPU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선비계층의 CPU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우리 그 우수한 한반도 선조들의 후손들,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 북한도 대한민국보다는 그 수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두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뇌를 통제하는 그러한 국가에서는 좀 주눅이 들고 또 소멸될 수 있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북쪽에서도 전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바로 이 선비계층, 한반도 우리 선조들의 아주 뛰어난 그러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특별한 CPU를 지닌 이 사람들이 장차 이 한반도를 지키고 번영하게 할 최고의 인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북핵 문제로 세계 언론이 우리 한반도를 자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그 미국식 언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언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에서 언론사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어 능력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어를 결국은 배웠겠죠. 그래서 한국어 능력이 있는 이 사람들은 대개 미국화한 한국인들의 언어를 습득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것을 감쪽같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영국 남자라고 하는 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던 그런 외국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영국 남자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매우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역시 미국식 화법을 쓰는 그런 한국어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말, 그것은 영국에는 지금도 계급이 있죠. 그래서 영국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영국의 귀족 계급, 한국으로서는 이 선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말이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선비계층의 말을 쓰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아주 특별한 CPU를 지닌 그런 사람들은 말에서 우리가 그들을 좀 알아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태도를 보면 지금과 같은 빠른 세상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늘 글을 읽고 그리고 교양을 위해서 자신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사색하고 이러한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인성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대단히 도덕감이 높습니다. 도덕감이 높고 그와 함께 위생감각도 좀 높아서 남이 보기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까다롭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습관 면에서 이들을 보게 되면 공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말과 글의 면에서는 매우 단정한 것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대체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온유한 편이라고 해야 하겠죠. 가장 중요한 그 특성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지키고 자기에게 설령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약속한 데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남 앞에서 쇼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선비계층이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은 더 두고 봐야 하겠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현재 이것이 한국어다 하고 배우는 그리고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 아무 데서나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그 한국어 그것이 바로 미국식 화법을 사용하는 영국처럼 계급이 있다면 제3신분이 사용하는 한국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3신분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문해력이 대단히 낮습니다. 혹시 그에게 박사학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해력이 낮다 하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생활 감각 이런 것이 대단히 서민적이다 못해 좀 천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아도 중국이나 동남아의 그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산다 하는 것이지요.
말은 사람을 보여주는 한 가지 특징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나라들, 세계 다른 나라에 차단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1945년 미 군정 정보참모부 군사실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 육군 군사연구소 자료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인과의 강력한 장애물은 언어이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중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또 일본어를 같이 섞어서 사용한다. 조선의 말에는 추상적인 관념에 대한 단어들이 부족하다. 이것을 보면 마치 1945년 당시 한반도의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조선인, 이들은 조금은 문명 세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큰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 군정청에서는 조선의 선비계층을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들은 영어가 가능한 하층민, 상인, 군인,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뿐인 것입니다. 한학을 그냥 했다고 해서 다 선비계층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이 선비계층, 그들이 이 한반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그들이 정신적인 리더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인재들이다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언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문건들, 또 말로 발표되는 것들이 국제관계에서 아주 불협화음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의사 전달이 잘못되고 또 일부러 의사를 혼란시키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외국에서도 한국어가 원래 저런 것인가, 1945년에 잘못 생각한 그 한번 잘못 자리 잡은 관념이 2018년에 이르러서도 바뀌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실은 영어식으로 발음을 한 한국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과연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한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반도, 나아가서 이 동아시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전반기 동안 한반도와 일본 제국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메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국은 긴 역사 동안 거대 제국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900년대에 들어서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버렸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들은 20세기 전반기 동안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 동아시아의 주인은 우리의 선조들인 조선국, 그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그들 중에 이 우수한 철학자 그룹, 선비계층이 사용했던 말, 그것이 바로 본래의 우리 한국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